여러분, 최근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사건 소식 들으셨습니까? 시장의 자율성을 목숨처럼 여기던 미국 정부가 26년 만에 일본 정부와 손을 잡고 외환 시장에 정역 개입해 엔화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숨겨진 장면이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일부러 슬그머니 노출시킨 메모장 사진 한 장. 그 메모장에는 아주 명확하게 50억에서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매수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을 뒤흔든 치밀한 심리전이자 엔화 약세에 돈을 걸었던 거대 헤지펀드 세력을 향한 거친 선전포고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이 거대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달러당 164엔이라는 40년 만에 사상 최악의 엔저, 그리고 이를 막아서기 위해 성사된 미일 외환 공조. 그동안 언론에서는 일본은 1300조 엔의 빚더미에 앉아 조만간 파산한다. 엔화 가치는 이제 답이 없다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일본 경제의 실상과 글로벌 환율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미국은 왜 자기 나라 국채 시장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게 무제한 달러 수표를 쥐어주었을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왜 부채에 대한 비판을 무릅쓰고 대호각성하며 미친 듯이 돈을 풀겠다고 선언했을까요? 오늘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그 전말을 속속들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아주 쉽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금융 전문 용어라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 비유와 실제 역사 속 역동적인 사건들을 따라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엔화, 약세 엔저입니다. 쉽게 말해 엔화의 힘이 떨어져 달러를 살 때 엔화를 훨씬 더 많이 줘야 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과거 역사를 되돌아볼까요? 1985년 유명한 플라자 합의 이전만 해도 1달러는 240엔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140엔대로 떨어졌고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30년 평균 환율은 110엔 수준이었습니다. 경쟁력이 약해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엔화는 금융자산의 힘으로 110엔이라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64엔까지 치솟은 극단적 엔저는 일본 수입 물가를 폭등시키며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일 외환 공조 개입입니다. 국가가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자기 나라 돈을 샀거나 파는 행동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엔저를 막기 위해 함께 개입한 건 역사적으로 매우 희귀합니다. 자, 시계를 1998년 아시아 통화위기 시절로 돌려봅시다. 당시에도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전체 통화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미국과 일본이 정역적으로 손을 잡고 시장에 들어가 엔화를 대량 매수하며 위기를 진정시켰죠. 2026년 오늘 26년 만에 바로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번 작전의 설계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면 헤지펀드 출신 천미 재무장관입니다. 1990년대 초 베센트는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펀드 런던 지사에서 일하며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린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약점을 가졌을 때 무너지는지, 외환시장 투기꾼들이 어떤 심리로 공매도를 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죠. 비유하자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공격하던 천재 해커를 스카우트해서 자국의 시스템을 지키는 화이트 해커로 앉힌 셈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베센트 장관이 들고 나온 무적의 치트키, FIMA 레포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아파트,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 사업 자금 달러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아파트를 금매로 던지면 동네 아파트 값이 폭락하겠죠. 이때 은행, 미국 연준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파트 팔지 마. 집값 떨어지면 우리도 손해니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면 우리가 새로 돈을 찍어서 빌려줄게. 실제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이 파산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은행들이 쥐고 있던 미국 국채 손실을 무시하고 액면가 그대로 담보를 잡아 유동성을 지원해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일본이 엔화를 사기 위해 미국 국채를 시장에 투매하면 미국 금리가 폭등하니 베센트는 미국 국채 팔지 말고 담보로 맡겨. 달러는 우리가 찍어줄게 라며 무제한 실탄 창구를 열어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적극 재정파와 다카이치 노믹스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빚을 내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적극 재정파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이 몸을 사리고 돈을 안 쓴다면 정부가 번개탄이 되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어 경제라는 연탄불을 피워야 한다는 고압 경제, 하이프레셔 이코노미론을 들고 나온 것이죠. 여섯 번째 키워드는 60년 상환 룰과 일본 국채 부채의 진실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가 220%가 넘어 곧 망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착시입니다. 일본은 1967년에 만든 국채 빚을 60년 동안 무조건 생돈으로 다 갚아나가겠다는 유별난 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선진국도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세금 걷어 갚지 않습니다. 차환채,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넘기죠. 미국처럼 순이자 비용만 계산하면 일본의 예산 부담은 순식간에 6%대로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의 해외 금융자산과 연금기금 GPIF를 쥐고 있어 자산을 뺀 실제 순부채 비율은 GDP 대비 80%로 미국 110%구보다 훨씬 건전합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순자금 수요입니다. 1900년대 초 규동 쇠고기 덮밥 가격이 400엔에서 280엔까지 떨어지며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였던 일본의 규동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버블 붕괴 후 일본 기업들은 돈을 빌려 투자하기는커녕 번 돈을 모아두기만 했습니다. 대출해 주겠다는 은행은 넘치는데 대출 받으려는 기업이 없는 상처 입은 체질, 즉 기업과 정부의 순자금 수요가 0에 가깝게 동결된 것이 잃어버린 30년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엔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시장을 향해 살살 때릴 테니 아프면 말해 식의 소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4년 7월 금리를 시원하게 올렸다가 주가가 하루에 10% 폭락하는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며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본 엔화를 저렴하게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주식이나 빅테크 자산에 투자하는 기법이죠. 만약 일본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엔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면 이 자금들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공포가 형성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키워드는 대체 자산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환 시장을 조율하기 위해 선택한 궁극의 방법은 결국 종이돈 달러를 새로 찍어내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 명백해지자 베센트 장관의 개입 발표 직후 금 가격이 4% 이상 폭등하고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돈의 시대에 실물 대체 자산으로 스마트머니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정리하셨다면 이제 미일 외환 공조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스토리가 한눈에 그려지실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원인, 과정, 결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향후 시장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1번 원인, 30년간 이어진 돈 안 쓰는 병과 164엔의 경고, 일본 경제의 진짜 비극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악마 취급했고 상장사의 60%가 무차입 경영을 고수했습니다. 정부마저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스라이팅에 빠져 주머니를 꽉 닫아 걸었죠. 기업도 정부도 돈을 쓰지 않으니 명목 GDP는 30년 동안 500조 엔에 갇혀 있었습니다. 2. 과정. 적극 재정파의 도박과 BOJ의 미온적 태도가 부른 발작.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며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 파이를 키우겠다고 선언하자 시장의 헤지펀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국채와 엔화를 투매했습니다. 빚도 많은 주제에 돈을 더 푼다고 하며 엔화 공매도 폭격을 가한 것이죠. 여기에 일본은행 BOJ은 금리 인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헤지펀드들에게 호구 취급을 당했고 환율은 1달러당 164엔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3. 결과 베센트의 등판과 미실 기습 스크럼 작전 엔화가 164엔을 뚫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움직였습니다. 일본이 엔화를 사기 위해 미국 국채를 던지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베센트는 유로화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치밀한 우회 작전을 썼고 FIMA 레포라는 무제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일본에 개설해 주었습니다. 헤지펀드 세력에게 덤벼봐. 달러는 무제한으로 찍어줄 테니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로써 155엔에서 160엔 사이에 그 누구도 넘지 못할 강력한 억제선 캡이 그어졌습니다. 4.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망. 거대한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재편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공조 개입을 두고 미일 동맹의 완성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화폐를 증발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달러를 찍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간 종이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핵심 우량 자산으로 글로벌 자금이 빠르게 쏠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실제 시장과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5가지 대표적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1998 년 아시아 통화 위기와 미일 공조, 과거 1998 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엔화 약세가 연쇄적으로 아시아 통화 가치를 무너뜨렸을 때도 미일 양국은 기습적인 합동 매수 개입을 통해 엔저 광기를 잠재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강대국들의 통화 공조는 시장의 공매도 세력을 제압하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사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엔고의 역설 대형 재난이 발생하자 일본의 보험사와 연기금들은 해외에 있던 달러 자산을 일시에 팔아 엔화로 본국에 송금했습니다. 이때 엔화 수요가 폭증하며 1달러당 76엔이라는 사상 최악의 엔고가 발생했죠. 일본 정부와 민간이 쥐고 있는 거대한 해외 자산의 환수 파워를 보여준 결정적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례, 2023년 미국 SVB 파산과 BTF 피구제책 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때 미국 연준은 손실난 국채를 원래 가격으로 담보 잡고 돈을 찍어 빌려주는 BTFP를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제공된 FIMA 레포 역시 자국 국채 시장 폭락을 막기 위한 미국식 돈 찍어 막기의 확장판입니다. 네 번째 사례, 일본 규동 전쟁이 가져온 디플레이션 참극 돈을 빌리지도 쓰지도 않던 2000년대 일본에서는 쇠고기 덮밥 한 그릇이 280엔까지 떨어지는 가격 파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은 혁신 대신 단가 후려치기에 몰두했고 다이소 같은 저가형 매장만 번창하며 국가 전체의 고부가 가치 창출 능력이 퇴화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멱살을 잡고 재정을 투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SK하이닉스의 국내 대규모 투자와 환율 방어. 최근 SK하이닉스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용인과 청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국내 투자를 집행하자 국내 고용 창출은 물론 원화 가치가 안정되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해외로 이탈하던 자금을 자국 내 투자로 돌리는 것만이 환율과 경제 체질을 동시에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룬 다채롭고 깊이 있는 내용, 딱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일 외환 공조의 진실, 일본의 미국 국채 투매를 막아 미국 장기 금리 폭등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엔저를 탈출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FIMA 레포의 무제한 실탄. 미국은 일본에게 국채를 팔지 않는 대신 달러를 찍어 빌려주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었고 엔달러, 환율 상한선 155엔부터 160엔까지를 구축했다. 일본 부채 1300조 엔의 오해, 60년 상환 룰과 총부채 착시일 뿐 일본은 순부채 비율 80%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정부의 적극 재정 고압 경제 실험을 시작했다. 글로벌 산업 정책의 전환, 작은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 전 세계는 이제 국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자국 내 공급망과 투자를 끌어올리는 대재정의 시대로 진입했다. 대체 자산의 부상, 시스템 방어를 위한 유동성 공급은 종이돈 가치 하락을 유발하며 금과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의 가치를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에 내 자산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국가 재정을 아낌없이 푸는 대재정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찍어내는 종이돈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제한으로 발행되는 종이 화폐의 시대에 내 피 같은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고환율과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 속에서 어떤 자산에 집중할 계획이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인사이트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미일의 통화 공조와 일본의 적극 재정 실험이 과연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큰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